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성분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아주 사소한 차이점들을 문득 마주할 때면 우리 여성들한테는 그 묘한 분위기가 몸으로 확 체감되고는 하잖아요. 이러한 본능적인 느낌과 직감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촉. 남성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촉이 이상하다 또는 촉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말들을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되죠. 느낌이 불길하다, 느낌이 안 좋다. 이처럼 여자들이 말하는 촉이란 대부분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직감했다는 것을 뜻한답니다. 물론 같은 여성인 저 또한 살면서 무수한 촉들을 느끼면서 지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강렬한 촉을 느끼게 만든 상대방은 바로 남편이었죠.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던 남편의 표정이 어느 날부터인가 화사한 미소가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수시로 해댔던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면 안 될까 하는 투정도 전혀 부리지 않게 되었으며 콧노래를 흥얼대며 출근했다가 콧노래를 흥얼대며 퇴근하기 일쑤였죠. 또한 남편은 자신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우편물이 아닌 남편의 휴대폰으로만 전송되는 모바일 명세서로 갑자기 바꿔버리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한마디 언질도 없이 말입니다. 여보, 주말에 당신 카드 좀 빌려줘. 당신 카드 쓰지 왜? 옷이랑 향수를 좀 사러 가고 싶은데 내 카드는 이번 달 한도가 간당간당해가지고. 아직 월말도 안 됐는데 카드를 벌써 어디다 그렇게 긁었길래.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나갈 일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럼 주말에 같이 가자. 이번 주말에 나 시간 괜찮아. 에이, 뭐하러 굳이. 당신도 바쁘게 일하는 사람인데 주말에는 편하게 쉬면 좋지. 그냥 나 혼자 콧바람도 쐴 겸 파주 좀 다녀올게. 아이, 카드만 빌려줘. 파주? 파주에 아울렛 있잖아. 거기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옷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너무 그러지 마. 우리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 이제. 젊은 친구들 잘못 따라했다가는 뒤에서 싫은 소리 듣게 되는 나이잖아. 그건 편견이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고작 40 먹은 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 나이면 아직 한참 창창한 시절이고 지금부터 젊게 살아야 나중에 나이 더 먹어서도 곱게 늙는 법이야. 아이, 그러니까 카드 좀 빌려주고 그날 당신 차 내가 쓸게. 내 차는 또 갑자기 왜? 내 차는 외제차잖아. 나야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거래처에 얕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제차 타는 거라지만 당신은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사치스러운 모습 보일 수 없다면서. 국산차 한 대 따로 뽑아가지고서는 그걸로 매일 출퇴근하는 거였으면서. 파주 간다니까는. 학교에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가 그런 법이야. 가끔 한 번씩 좋은 외제차 타고 드라이브 가고 싶은 날이 있거든. 뭐 암튼 간에 난 당신 허락 받은 거다. 늦을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은 혼자 챙겨 먹고. 혹시 많이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전 촉이 좋을지언정 그 촉을 무기 삼아 남편은 올가매는 의부증 와이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길한 직감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믿고 카드와 차를 빌려주었는데요. 신나서 파주로 출발한 남편은 제게 미리 이야기했던 대로 아주 늦게 돌아왔죠.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살짝 안심이 되었던 건 제 휴대폰에 찍힌 카드 결제 내역이 파주 아울렛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돌아온 남편은 자신의 옷과 향수를 바리바리 싸질머진 채였죠. 적어도 남편이 딴 데로 새지 않고 파주 아울렛에 다녀온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겨우 파주 다녀온 사람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는데요. 남편이 파주를 다녀온 직후에 맞이한 월요일, 제가 출근을 하기 위해 저의 차에 무심코 오르던 바로 그때 줄곧 느껴져 왔던 불길한 촉이 현실로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주말 동안 제 차를 쓴 사람은 남편밖엔 없는데 제 차의 조수석 의자가 평소보다 뒤쪽으로 제법 밀려나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조수석에 탑승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게 파주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전 또 한 번 불길한 촉이 발동했고
조수석 의자 밑에서 마침내 촉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것이 아닌 다른 여자의 립스틱이었습니다. 혹시나 내 선물인가 싶었던 제가 립스틱을 뽑아보니 립스틱이 꽤나 많이 달아있었죠. 즉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 립스틱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회사 젊은 직원들에게 그 립스틱을 보여주었더니 대번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사장님도 이거 사셨어요? 왜요? 김 대리님도 잘 아는 립스틱인가 봐요. 그럼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립스틱인데요. 꼬리가 길면 결국에는 밟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덕분에 저의 불길한 촉이 전부 사실이었음이 비로소 확실해졌죠. 남편이 파주로 미래를 다녀왔구나. 젊은 여대생과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구나. 제 남편의 직업은 대학교 시간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올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의를 받으면 그 감사한 은혜에 대해서 선의로서 보답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주 가끔은 선의를 원수로 보답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악행들은 대개가 아주 충격적인 인상을 남겨버리기 일쑤이기에 우리네 기억 속에는 좋은 사람보단 몹쓸 사람이 훨씬 크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놈 물에서 건져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다. 제 사연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은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요즘 말로 치면 언제나 투잡을 하셔야만 했어요. 아침이면 공장으로 출근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옷만 간단하게 갈아입고서는 곧장 다른 야간 공장 일을 나가셨죠. 두 분께서는 당연히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식사는 공장에서 제공하는 질 나쁜 급식으로 늘 해결하셨고요.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껴서 필사적으로 저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동딸인 저의 교육에만큼은 10원 한 장 아끼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자식 교육이야말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거든요. 다만 제 친정 어머니께서는 대물림 받은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을 뿐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는 시선이 무척이나 남달랐던 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촉이 좋은 분이셨다고나 할까요? 촉이라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는 설명이 맞겠죠. 제 외가 쪽은 조상님들께서 독립운동에 힘쓰시느라 가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큰똥개나 굴리던 상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선 조상님의 피를 이어받으셨던 거고요. 그런 친정 어머니께서 이거 돈 되겠다 하며 눈에 띄인 분야가 있었으니 제가 어릴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조차 생소했던 컴퓨터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아직 중학생이었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주산학원은 이제 그만두렴.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에서 주파는 쓰일 일이 없는 옛 시절의 물건이 돼버릴 거야. 박물관에나 전시되겠지. 설마 친구들이 다 주산학원 다니는데 나 혼자만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주산 자격증이 있어야 나중에 취업하기도 훨씬 쉽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 우리 멀리 보고 길게 생각하자. 어떻게요? 엄마가 주산학원 대신에 컴퓨터 학원 보내줄게. 컴퓨터 알지? 컴퓨터? 뭔지는 알죠. 그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겠는 거지. 친구들은 그냥 비싼 오락기 정도로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세상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쓰이게 될 거야. 당연히 컴퓨터 업계가 한동안은 돈을 쓸어 모으게 될 거고. 그래서 엄만 컴퓨터 쪽 회사에 투자할 거야. 적금도 깨고 대출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서는 우리 희진이도 컴퓨터 잘 배워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아보자꾸나. 세상이란 원래가 먼저 알아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법이라잖니. 응? 네, 컴퓨터 학원은 다닐게요. 근데 투자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이 그런 거 했다가 집안 쫄딱 망해버린 애들 몇몇 있는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요. 나라에서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 꿈나무들을 골라가지고선 대통령 이름으로 상장을 내리기 시작했대. 그 상장 상품이 바로 가정용 컴퓨터고,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날 만한 장학생들을 나라에서 컴퓨터와 친숙한 인재로 키우려는 거잖니. 이 정도면 장래성은 확실해. 정 그렇게 주판학원을 그만두고 컴퓨터 학원에 다니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친정 어머니의 생각과 말씀에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에는 자식으로서 걱정이 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라는 물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었죠. 하물며 비싸기는 또 얼마나 많이 비싼지 대기업 같은 곳에서나 쓴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왔을 뿐 일반 가정집에서는 함부로 들여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고 부모님께서 결국 대출까지 받아 컴퓨터 쪽 분야에 투자를 하기가 무섭게 어머니께서 예상하셨던 일 그대로가 현실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날로그였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학교들마다 덜커덕 컴퓨터실이 생기더니 컴퓨터라는 과목이 정규 교과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개통되어서 가정집 거실들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은 들어왔고 심지어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는 PC방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놀이 문화가 자리 잡았죠.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 IT 벤처기업 열풍이 불어닥치게 되었는데요. IT 벤처기업 열풍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친정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과감하게 신중하게 투자하셨던 컴퓨터 쪽 회사가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IT 벤처기업들 중 하나였거든요. 친정 어머니의 해안은 자식 교육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일찍이 컴퓨터를 배우게 된 저는 명문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래밍 공모전에 여러 차례 입상을 거머쥔 끝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서 거의 모셔가다시피 취직이 되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이기는 매한가지였던 시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이후로는 능력 있는 대학교 동기 친구들과 함께 독립해서 IT 벤처회사를 차렸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되어 회사를 꾸려나가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사업 아이템이 나빴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는 오히려 매년 높은 수익률을 거두며 쭉쭉 성장해 나갔죠.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불어닥칠 때에도 저희 회사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사업가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업주인 저와 대학교 동기들의 당시 나이가 겨우 30 남짓, 한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부를 거머쥐다 보니 다들 사람들이 변하더군요.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동기들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몹쓸 사업가로 변해갔습니다. 사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건지 직원들에게 폭언은 기본일 지경이었죠. 또한 돈이 돈으로 보이지를 않는 건지 회사 돈을 가져다가 사리사욕 채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해버렸어요. 문제는 IT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었죠.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는 창사 이래 첫 위기를 맞이하고야 말았어요. 전 고심 끝에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 동기들의 회사 지분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동기들은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제 제게 남은 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새 직원들을 뽑는 일뿐이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면접 보는 청년들마다 쭉정이들만 한가득인지 참. 전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직원들을 만나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이전의 저와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성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런 제게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희 회사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제 또래의 청년이었는데요. 뭐랄까 자꾸만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었죠. 왜 젊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춘이란 자신의 꿈을 한창 키워나가는 시기일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꿈 대신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단 하루조차 울적해하는 기색 없이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었죠. 제가 그 남자에게 처음 말을 걸어보았던 날에도 그 남자가 출근하는 제게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걸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다를 때보다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시네요. 아유, 활기차게 인사하면 좋잖아요. 저도 기분 좋고, 인사받는 사람들도 좋고. 가만 보면 그쪽은 참 신기한 사람인 거 아세요? 제가요? 그쪽이 아무리 활기차게 인사해도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쪽 무시하면서 자기 갈 길만 바삐 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매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무시받을 때도 많고, 뭐 그래서 속상할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가족 생각만 하면 자꾸 웃게 돼요. 제가 이렇게라도 돈을 벌면 벌수록 부모님의 빚이 줄어들고, 또 겨울에는 부모님께 따뜻한 네이도 한 번씩 선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낮에는 여기서 경비일하고 밤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찾아다니면서 해도 좀처럼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전 그 남자에게서 가난했던 시절에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낮에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밤에는 또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셨으니까요. 전 그런 그 남자의 미소가 자꾸만 좋아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 시선이 온통 그 남자에게만 향해 있었죠.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섣불리 다가서기에는 서로 간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물론 그 남자의 가난과 집안 환경을 걱정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세상의 시선을 걱정했을 따름이었죠. 전 30 남짓한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 사장. 그 남자는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젊은 경비원. 심지어 그 남자가 근무하는 건물은 저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그런 저희의 만남을 세상이 예쁘게만 봐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전 저대로 저렇게 가난한 남자를 왜 만나지? 힘이 좋은가? 하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으며 반면 그 남자는 돈 많은 여자한테 돈 때문에 일부러 접근한 건가? 하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끝내 그 남자를 선택한 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멋졌기 때문이었어요. 광호 씨는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라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참스승이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짬짬이 수능 준비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부모님 빚 다 갚아드리자마자 교수님 꿈을 향해 후회 없이 내달리기 위해서. 밤에도 아르바이트 한다면서요. 힘들지도 않나? 오히려 즐겁습니다. 꿈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저는 그 남자의 그 순수한 모습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제 친정 부모님께 그 남자를 인사시켰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 대단한 제 친정 어머니께서도 그 남자를 한눈에 알아본 모양이었죠. 그 남자가 귀가하자마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람 괜찮더라. 당장의 어려운 사정만 잘 극복해낸다면야 뭐래도 할 남자야. 거 봐요. 좋은 남자 잘 데리고 왔다니깐. 헤. 그런데요. 그날 친정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시면서도 작은 걱정거리 하나를 제게 슬쩍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억지로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 네가 옆에서 잘 다잡고 잘 이끌어줘. 아내로서 삶의 동반자로서 그게 올바른 부부잖니. 전 친정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채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편과 저는 결혼에 앞서 각자 한 가지씩 약속을 나누었어요. 먼저 저는 남편의 대학 입학부터 교수 임용까지의 공부를 뒷바라지하기로 했죠. 남편은 본가의 빚은 장인 장모님께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갚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동시에 하나의 약속을 더 했어요. 대학 교수라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수능시험 준비를 이어가면서도 투잡 때로는 쓰리잡까지 뛰어가며 얼마 남지 않아 있던 시댁의 빚을 빠른 시일에 모두 갚아내었죠. 빚을 갚아낸 바로 그 해에는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한 끝에 남편은 마침내 대학원을 수료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는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일생일대의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해 스스로 돈을 벌면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해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느냐, 아니면 계속 제 뒷바라지를 받으며 대학원 공부에만 집중하느냐 하는 선택지였죠. 정식 교수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가 필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공부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심산이었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더군요. 우리 곧 40이잖아. 나이가 40이면 이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되었고, 그니까 시간 강사로 일해 돈 벌면서 대학원 공부 이어갈게. 앞으로 박사학위 취득부터 교수 임용까지는 내 힘으로 이룰 거야. 정말 진짜로 괜찮겠어? 박사학위는 지금까지의 공부랑은 달라. 훨씬 힘들어. 그래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박사 못 되는 사람 참 많고. 아니, 당신은 그동안 나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너무 고맙고, 이제 스스로 바로서는 멋진 남편의 모습 보여줄게.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남자 하나는 진짜 제대로 알아보았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단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난임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희 부부는 병원 이곳저곳들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결과는 저나 남편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마지막 기대를 품은 채로 시험관 임신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무릇 시험관 임신이란 부부 모두의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거의 운동선수 수준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데다가 성공률도 생각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많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또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였기에 시험관 임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매번 실패를 겪고 또 겪다가 겨우겨우 착상에 성공하기까지는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자연유산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 상심이 어찌나 컸던지 제게 늘 환한 미소만 보이던 남편이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바로 그 무렵부터 남편의 시간 강사 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강의를 했고 강의 평가 또한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남편의 강의를 수시로 폐강시키려고 했죠. 알고 보니 학교 높으신 분 쪽 친척 하나가 남편과 같은 과목 강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척에게 강의를 넘겨주기 위해 제 남편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려니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준비에도 먹구름이 끼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해버린 탓에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어 버렸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어요.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면 안 될까 하는 투정을 수시로 부리기 시작했고 대학 교수를 위한 꿈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마다 꾸역꾸역 출근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힘든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다잡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남편에게서 불길한 촉을 느끼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우편물이 아닌 남편의 휴대폰으로만 전송되는 모바일 명세서로 갑자기 바꿔놓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질조차 없이 말이죠. 불길한 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남편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꽃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시간 강사 일과 논문 준비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요.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대며 출근했다가 콧노래를 흥얼대며 퇴근했고 심지어 이전에는 별 관심조차 주지 않았었던 패션과 향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콕 찍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변화는 제가 사연의 서두에 언급했던 불길한 느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사달이 나버렸던 겁니다. 혼자서 파주 아울렛에 쇼핑을 다녀오겠다던 남편이 사실은 젊은 여대생과 파주로 미래를 다녀왔었던 그 사달 말이에요. 불륜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전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불륜이었을 뿐 감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을 원수로 갚아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던 거죠. 생각 같아서야 당장의 두 년놈들의 주리를 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제 차에서 발견된 여대생의 립스틱 하나만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겠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죠. 불륜의 증거는 불륜 현장을 급습하는 것만큼 훌륭한 증거가 또 없잖습니까? 이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놓고는 조용히 뒤를 밟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이젠 아주 내놓고 여행을 다니겠다는 속셈이구나. 또 촉이 발동한 저는 그러나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죠. 왜? 학교에서 어디 갈 일 있어? 다른 일은 아니고 부산에 학회가 좀 있어서 담당 교수님께서 부산까지 같이 가서 일을 좀 도와달라시네. 그럼 혹시 이번엔 내 차 안 빌려가도 돼? 빌려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걱정이었거든. 교수님 모시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교수님을 국산차로 모시기가 좀 그래서. 이게 다 사회생활이야. 당신 외제차 빌려서 교수님 체면도 살려드리고 겸사겸사 나도 점수 좀 따고 해야지. 그 교수님이 내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에 저는 남편에게 속아 넘어가는 척 흔쾌히 제 차 키를 건네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제 차를 타고 떠났죠.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는 택시 기사님께 외쳤어요. 저기 앞에 저 벤츠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시는데요.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절대 들켜서도 안 돼요. 택시비는 얼마가 나오든 따따따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바람피는 남편 잡으러 가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께서 굳은 결의의 표정으로 외치셨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이 바람 피우는 염놈들은 싸그리 잡아다 불지옥에 쳐넣어야 돼. 택시비 안 받을 테니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그렇게 전 택시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지도교수가 아닌 젊은 여대생을 조수석에 태우고는 그 길로 부산을 향해 내달렸죠. 또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불륜녀가 도착한 곳은 부산의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난관에 봉착하고야 말았어요. 남편과 불륜녀가 함께 들어간 객실의 문을 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 죽으란 법은 없다고 했던가요? 그때 전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 줄도 모르는 채로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객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목소리를 코맹맹이 소리로 바꾸어가면서 외쳤죠. 불이야! 불! 얼른 피하셔야 돼요! 불이야! 그러자 객실의 문이 왈칵 열리면서 남편과 불륜녀가 수건으로 중요 부위들만 겨우 가린 채로 뛰쳐나오더군요. 졸지에 저와 눈이 마주쳐버린 남편의 눈동자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마침 다른 객실의 투숙객들께서도 허둥지둥 객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화재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투숙객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이 거의 반나체 상태인 두 연놈과 저를 향해 쏟아지는 찰나 전 행여 그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아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선 지금 불륜이라는 이름의 불장난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런 제 외침에 모든 투숙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 연놈에게 꽂혔습니다. 혀를 찢찢 차는 소리와 수군대는 지탄의 목소리들도 여과 없이 들려왔죠. 꼴에 쪽팔린 줄은 아는 모양인지 불륜녀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객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반면 남편은 그저 저와 불륜녀 쪽을 번갈아 돌아보며 온몸을 달달달달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얼른 따라가서 저 여자 챙겨. 포근하게 안아주고 잘 달래줘.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니들은 학회를 단둘이서 홀딱 벗고 하니? 불륜학계론 뭐 그런 수업이라도 하는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정도가 있지.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일단 진정하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저 여자한테 가서 하셔. 왜? 이 순간부로 너랑 나랑은 끝이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객실로 털레털레 들어갔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마저도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결국 제가 소리 없는 눈물을 와락 쏟아내자 구경하던 투숙객분들이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들을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별거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방을 얻어 나가서 살았죠. 그러는 사이 어영부영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리더군요. 길어봤자 6개월이면 끝나는 이혼 소송이 1년을 넘기게 된 건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다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제 재산에 욕심을 냈거든요. 변호사님 말씀 못 들었어?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잖아.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는 말은 못 들었고. 그래서? 당신이 내 재산 늘어나는데 뭘 얼마나 보탬이 됐니? 당신이 번 돈이 내 통장에 한 푼이라도 들어와 봤으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지. 당신 젊을 때 번 돈은 시부모님 빚 갚는 데 거의 다 쓰였고 시간 강사하면서 번 돈은 대학원 학비로 거의 다 썼잖아. 맞다. 그년이랑 불륜 저지른 자금으로도 쓰였겠네. 내가 남편으로 가정에 기여한 몫은 계산해줘야지. 당신 사업 때문에 바쁠 때마다 내가 살림살이 종종 해주기도 했고 또 내 덕분에 당신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면서 사업도 더 번창할 수 있었잖아. 내가 치사해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공부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당신이고. 나도 치사해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돈 많잖아. 나한테 얼마를 좀 떼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지장 없잖아. 너 왜 이렇게 됐니? 반짝이는 모습 다 어디 가고 욕정이랑 돈에 미친 사람만 남았냐고. 나도 뭐 그동안 편했는 줄 알아? 어딜 가든 나는 없고 오직 당신 남편만 존재했어. 그것뿐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 능력 좋고 잘 나가는 와이프 두고 왜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힘들게 사느냐고. 시간 강사니 박사 학위니 고생하지 말고 와이프 덕 보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순간 저는 결혼 허락을 받던 날 친정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걱정 어린 조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다 하는 조언 말이죠.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우리 엄마가 널 제대로 봤던 게 맞구나.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다. 됐냐? 막말로다가 난 왜 가난쟁이로 태어난 건데 왜 나는 누릴 거 못 누려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했는 거냐고. 젊었을 때 못 누리고 산 것들 이제서라도 좀 누리고 살고 싶다는데 넌 그게 그렇게 꼭 깝냐? 너 같은 졸부들 때문에 대한민국 부자들이 매정하다고 욕먹는 거야. 말 똑바로 해. 난 내 능력껏 자수성가한 거고 당신은 타락한 거야. 너 진짜? 우리가 나님이었던 걸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사이에 애라도 있었어 봐. 재산 다툼 다음에는 양육권 싸움이었겠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그리고 너 그년이랑 아직도 만나고 다닌다는 거 알아. 이런 내가 너한테 다만 한 푼이라도 떼주고 싶겠니? 그 돈 전부 고스란히 그년한테 쓰이게 될 거 뻔한데. 그런 지루한 싸움이 거듭될수록 저는 남편을 향한 정남이만 더 뚝뚝 떨어져 나갈 뿐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과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제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지금 장례식장인데 너 좀 얼른 와봐야겠다. 왜? 고인이 나도 아는 분이셔? 그건 아니고 우리 학교 우리과 4학년 재학생 부친상이거든. 근데 네 남편 지금 여기 와 있다? 그게 뭐 이상한 일이야? 그 인간이 시간 강사로 일하는 학교도 그 학교고 박사 논문 준비하는 학교도 그 학교 대학원인데 그 인간 입장에서는 지인상일 거잖아. 그딴 일로 신경 쓰기 싫어. 일단 좀 와봐.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돼. 동기의 목소리로부터 전 또 한 번 불길한 촉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어요. 이 인간이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지켜보자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고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오열하던 남편이 결국 실신해서 실려가더라고요. 전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었냐면 말이죠.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저 인간이랑은 대체 무슨 사이길래 영정 앞에 두고 오열하다 하다 실신까지 해버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면 너도 잘 알고 지냈을 것 같은데 넌 또 왜 부고 소식도 못 들은 사람처럼 장례식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고. 나 이혼 소송 중인 건 알지? 그치, 1년째 진흙탕 싸움이라며. 방금 장례식 상주가 바로 그년이더라. 불륜녀. 백가주 아주 만삭이던데. 네, 맞아요. 그 인간이 불륜녀 부친상에까지 버젓이 찾아가서는 영정 앞에서 오열하다가 결국엔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가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쳐버린 거죠. 그렇게까지 해놓고서는 남편은 정작 불륜녀한테 버림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웬 깐난쟁이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제 집으로 찾아와서는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누구 자식이야? 그년이랑 애까지 낳았니? 그게 아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럼 나랑 당장 이혼 도장 찍고 그년이랑 애 키우면서 오붓하게 살든가.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일까? 내가 대신 대답해봐. 너 걔한테 버림받았지? 그래서 나한테 다시 와서 무릎 꿇는 거지? 끈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외로워서. 애까지 데리고 와서 재결합하자고. 버림받은 적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애 키우면서 살기가 너무 무서워서 잠깐 어디론가 숨어버렸을 뿐이지. 나 그 사람 꼭 찾아내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우리 아이랑 셋이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눈물겹다. 천생연분 나셨어 아주. 비꼬지 마.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날 당신의 남편이 아닌 살아있는 남자 최강호로 대해준 사람은 이번 삶에서는 그 사람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 그 사람 이대로 놓칠 수 없어. 누가 뭐래? 평생을 지지고 볶든 말든 난 아무 관심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애까지 품에 안고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은 이유나 말하라고.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아이를 내려놓고는 냅다 주랭랑치며 외쳤습니다. 그 사람 찾아서 아이 데리러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잘 보살펴줘. 부탁해. 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 다른 아이도 아니고 불륜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대체 어떻게 저한테 맡아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저는 아이를 돌려주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놓아 버린 탓에 저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경찰들도 워낙 해괴한 상황이었기에 그저 황당한 반응만 보였을 뿐 제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욱이 당시 저와 남편은 비록 이혼 소송 중이라 한들 아직은 엄연히 법적 부부였기에 경찰 쪽에서 영아 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남편을 추적해 찾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남편이 법적 아내의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떠난 건 영아 유기에 해당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아기를 임시 보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 못된 갓난쟁이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시댁 딱 한 군데뿐이었지만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오랜 병환으로 인해 몸져 누워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오래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불륜녀의 아기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장이 터져나갈 일이었던 데다가 더욱이 아기는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시작할 시기였기에 평생 키워줄 엄마가 아닌 제 얼굴을 아기에게 각인시키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찾아 아이를 돌려주기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진행해왔던 강의는 다른 강사가 당분간 대타로 진행하게 되었다더군요. 걸음을 돌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던 대학원으로 향했지만 돌아온 건 남편이 갑자기 1년에 딱 열흘 있는 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버렸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그 와중에 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촉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두고 간 아이를 보면 볼수록 묘한 위화감이 자꾸만 들었죠. 살구색 동양인 피부에 검은 눈동자, 짙은 갈색의 풍성한 베넷머리. 여기까지만 보았을 땐 영락없는 동양인 아기의 모습이 분명했지만 아기의 이목구비가 갓난쟁이답지 않게 너무나도 짙고 뚜렷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불륜녀 쪽 집안 내력이 대대로 이목구비가 진한 얼굴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아버렸죠. 저와는 관계없는 그런 일보다는 우선 남편을 찾아 아기를 돌려주는 게 급선무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편과의 재회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긴 시간 병석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끝내 임종하셨거든요. 시댁 친척 어른으로부터 비보를 접한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아무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 한들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재회한 남편은 그야말로 개차반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불륜녀의 부친상에서 오열하다가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겠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남편의 손에는 화투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투짝 들고 신나게 그림 맞추기 하면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피박의 광박, 이판 나가리, 다음판 따따블 하는 소리들을 외쳐가면서 말이죠.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저는 남편을 주차장으로 끌어내 따져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어머님이셔. 며느리인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당신이 화투나 치면서 박장대소나 할 수가 있어? 남이사 신경 끄고 애는 잘 지내지? 애 엄마 금방 찾아서 데리러 갈 거니까 조금만 더 부탁해. 자식 소중한 줄 아는 놈이 부모 소중한 줄은 왜 몰라? 차라리 너무 슬퍼서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해. 화투라도 치면서 버티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이 괴로워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라도 하란 말이야. 그럼 나도 아주 조금은 널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슬픈 일이 뭐가 있어. 평생 나 고생만 시키다 떠나버린 못난 놈만데. 그리고 이제 와서 새삼 실망한 척 하지 마. 내가 그동안 어떤 상처를 숨기면서 밝은 모습으로 위장해 살아왔는지 지금은 너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야, 최강호. 소리 지를 힘이 있으면 너나 실컷 슬퍼하세요. 난 화투 쳐서 사랑하는 우리 아기 분유값이라도 보탤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화투장을 잡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하염없이 여쭙고 또 여쭈었죠. 저 불효막심한 아들놈에게 어머님 대신 제가 홍구멍을 내려도 괜찮으실까요, 어머님? 물론 시어머님의 영정사진은 목소리로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만 전 개차반 인간 쓰레기에게 천벌을 내리기로 다짐했어요. 오직 그것만이 시어머님 떠나시는 먼 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디론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남편의 화투판에 오가는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노름판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었죠. 하필이면 남편이 아주 큰 점수를 따내 많은 판돈을 따게 된 순간 헐레벌떡 달려온 누군가가 남편의 손목을 턱 하고 잡았습니다. 그 누군가를 돌아본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고 어리둥절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은 새하얀 피부와 아름다운 금발의 외국인 남자였거든요. 누구신지... 당신이 최강호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면 제 아기 어디 있습니까? 아기요? 아기를 왜 여기서 찾으세요? 여긴 산부인과가 아니라 장례식장인데요. 그리고 제 이름은 또 어떻게 아시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최강호 씨가 데리고 있다고요. 도통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누가 전화를 했는데요? 나야. 내가 전화드려서 이리로 오시라고 했어. 당신이 지금 어떤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꼭 알려주고 싶어져서. 당신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를 진짜 아빠에게 되돌려줘야만 했고. 진짜 아버지라니.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럼 그 애가 저 외국인 아기라는 거야? 애 보살피는 동안 너도 충분히 봤을 거 아니야. 피부도 한국인이고 까만 눈동자도 한국인이고 머리카락 짙은 갈색이야. 저 외국인은 누가 봐도 금발이고. 그런데 내 아기가 외국인 혼혈이라고 우길래? 마침 제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친정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품에는 제가 장례식 참석을 위해 맡겨두었던 아기가 안겨 있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 애가 당신 아기라고? 너 자꾸 말 함부로 할래? 장례식장이라고 사람 못 때릴 줄 알아? 저 아기는 누가 뭐래도 나랑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낳은 우리 자식이야. 내가 평생을 목숨 바쳐 키워낼 내 아이. 그래? 그럼 직접 확인해 보든가.
저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아기의 털모자를 벗겼습니다. 아기의 머리카락이 드러나는 순간 외국인 남자는 크게 웃었고 남편은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야 말았죠. 짙은 갈색이던 베넷머리가 모두 빠진 뒤에 새로 자라난 아기의 머리카락은 아주 선명한 금발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기의 아빠는 외국인 남자였죠. 이에 저는 일단 아기와 아빠의 안정을 위해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뿐인 남편에게 곧장 다시 다가갔습니다. 나도 처음엔 이목구비가 너무 선명하다는 것 말고는 큰 의심 못했어. 나머진 영락없는 한국인 아기였으니까. 다만 너나 나나 육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었을 뿐이지. 아기의 베넷머리가 빠진 뒤로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그 아기의 진짜 머리 색깔이라는 거. 그 사람한테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기분이 어때? 불륜도 사랑이랍시고 불타올랐다가 그 사랑에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 하지만 남편은 차마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 처음 알았을 때 내 심정이 딱 그랬어. 그리고 지금 널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심정도 참담하실 거야. 왜? 정당하지도 못한 사랑 노름에 취해서 불륜녀 부친상 때는 오열하다가 실신까지 해버렸던 자식이 정작 핏줄로 이어진 친엄마 장례식에선 화투장 그림 맞추기나 하면서 박장대소를 했으니까. 평생 나 고생만 시키다가 떠나버린 못난 엄마라면서 슬플 일이 뭐가 있겠냐는 망발까지 짓거렸으니까. 그런 제 꾸짖음에 장례식장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남편 또한 자신의 잘못이 가슴에 사무쳤는지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어? 아이 진짜 아빠. 내막은 이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찾아 아기를 돌려주고 싶었던 저는 부단히 노력했지만 좀처럼 남편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학교를 통해 불륜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불륜녀가 재학 중이던 학과에 제 대학교 동기가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상간녀 부친상 장례식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제게 전했던 바로 그 동기 말이죠. 이에 저는 동기의 도움을 받아 불륜녀와 절친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륜녀가 대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연애를 해왔던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기의 진짜 아버지인 금발 외국인의 존재였어요. 불륜녀는 금발 외국인과 4년째 연애를 하면서 제 남편과 양다리를 걸쳤던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넷머리가 빠지고 새로 자라난 아기의 머리카락이 아주 선명한 금발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모든 사실 알게 되었던 거고 너 오늘 하는 짓거리가 하도 꼴같지 않길래 이 자리에서 폭로하게 된 거고 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최강호 너 오늘부로 인생 나락행이야. 대학 교수 임용의 꿈? 물 건너갔어. 그날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남편의 삶은 수직 낙하 나락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간 강사 자리로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 이유는 다분히 불륜녀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치 사춘기 시절 매년 새로 맞이하는 선생님마다 사랑에 빠지는 소녀 같다고나 할까요? 불륜녀의 원래 연인인 외국인 남자는 제 남편과 같은 전공을 가진 대학교 교수였답니다. 제 남편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간 강사, 즉 학생들 보기에는 교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남편이 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거냐고요? 외국인 교수는 남편이 있던 대학교와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였는데요. 학계라는 곳이 원래가 두어 다리 건너면 서로 다들 아는 사이일 정도로 좁은 바닥입니다. 그런 좁은 바닥에서 시간 강사인 제 남편이 정식 교수와 악연이 되었다? 심지어 외국인 교수 입장에서는 제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을 꼬셔 잠자리까지 가진 도둑놈이다. 얘기야 뻔하죠. 남편은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전공으로 다시는 학계 근처에 얼씬조차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욕정에 눈이 멀어버린 탓에 평생의 꿈이었던 대학 교수를 단념해야만 했어요. 그게 남편이 마주하게 되었던 첫 번째 나락이었다면 두 번째 나락은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맞이한 진정한 사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거짓된 사랑이
남편의 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고 아기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절망을 맛보았으며 끝내는 불륜녀가 원래의 연인이었던 외국인 교수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 나락은 저와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거액의 재산 분할을 요청해왔지만 2심까지 치열한 소송이 진행된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다만 저 또한 남편에게 10원 한 장도 남겨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제가 바쁠 때마다 남편이 살림살이를 해주었던 공로를 인정했거든요. 그래봤자 제가 그 돈 전부 다 주어봤자 남편은 사실상 적자였죠.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2심까지 이혼 소송을 치루었던 탓에 소송 비용이 컸거든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서 받아간 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채 다 갚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어요. 지금은 회사 일에 잠시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촉의 대부분은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촉 또한 존재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의 완전한 평화가 영원하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